10장. 첫 번째 사랑의 질서. 귀속될 권리, 집단 양심, 혹은 가족 양심은 그룹의 양심이며 모든 인간은 부모와 가족의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그들의 가족을 공유하며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이 결합된 하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은 마치 모든 구성원을 결속시키는 힘과 일종의 질서 및 균형, 감각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 힘에 의해 결속되고 인도받으며 그 질서와 균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가족 세우기에서의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의 정의를 넘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족에 포함됩니다. 1. 모든 아이들, 즉 유산된 아이, 세상을 떠난 아이, 낙태된 아이, 입양된 아이, 잊혀진 아이들을 포함합니다. 이복 형제자매 또한 가족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2. 부모와 그들의 친형제자매, 여기에는 유산된 자녀, 세상을 떠난 자녀, 낙태된 자녀, 입양된 자녀, 잊혀진 자녀도 포함됩니다. 3. 부모의 이전 배우자들. 4. 조부모. 다만 그들의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특별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이전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가족 구성원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했거나 가족의 생존과 후손의 지속에 기여한 조기 사망자 또는 희생자. 7.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희생자도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8.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외부의 살해로 인해 희생되었다면 가해자 역시 가족에 포함됩니다. 9. 가족이 타인의 희생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그 피해자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양심은 개인이 느끼며 개인의 소속감과 생존을 위해 작용하는 반면 집단 양심 혹은 가족 양심은 가족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족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운명의 결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양심이 따르는 첫 번째 질서에 따르면 모든 가족 구성원은 동등한 귀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등 가족과 시족에서 이러한 귀속의 권리가 일부 구성원에게 거부되고 이들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혼 남성이 혼외 자식을 두었을 때 그의 아내가 나는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어려운 운명을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할아버지의 첫 번째 아내가 출산 후 사망했다면 다른 가족들은 그녀의 운명을 두려워하여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 또는 낙태된 아이들도 종종 이러한 소속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부모는 일찍 죽은 아이의 이름을 다음에 태어난 아이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첫 번째 아이에게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우리는 너를 대신할 존재를 찾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서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너를 제외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치게 도덕적인 태도는 단순히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너희보다 이 그룹에 속할 권리가 더 많다 또는 너희는 우리보다 소속될 권리가 적다 혹은 너희는 소속될 권리를 상실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썬은 단순히 나는 더 많은 번 권리를 가졌다 라는 의미로 작용하고 악은 너는 더 적은 권리를 가졌다 라는 의미로 작용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이전 구성원의 소속 권리를 거부할 때 그를 경멸하거나 그의 운명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가 후손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또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후손 중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그와 동일시되며 그를 모방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의 의식이 가진 보상 심리의 영향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그는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운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는 그 제외된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듣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제외된 자의 운명을 대표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제외된 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며 유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유사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가족 내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마치 그 제외된 자에게 사로잡힌 듯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어떤 구성원의 소속이 거부될 때마다 그 상실된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불공정을 보상하려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기혼 남성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는 첫 번째 아내에게 더 이상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관계를 끝냅니다. 이후 그는 새로운 아내와 자녀를 두게 되는데 그 자녀 중 한 명은 버림받은 첫 번째 아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어쩌면 그녀가 가졌던 것과 같은 증오로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도 있고 혹은 그녀가 느꼈던 슬픔과 동일한 감정으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제외된 자를 기억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력한 질서의식인 가족에 귀속될 권리가 작용하여 가족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은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포함하며 일반적으로는 3대, 때로는 4대나 5대 전의 조상들까지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죽음을 통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집단 양심은 제외된 구성원들조차 다시 가족으로 불러들이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해 현생의 삶은 잃게 되더라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만큼은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해된 자가 스스로 이러한 방식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외된 가족을 대신하는 것은 집단 양심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얽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종 가족 구성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설명하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 양심과 비교했을 때 집단 양심은 철저히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을 초월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선과 악, 죄책감과 무고함을 구분하지 않으며 깊이 숙고한 끝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개인과 같은 존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본능, 즉 집단의 본능으로 작용하며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집단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선택하는 수단에 대해 맹목적이며 때로는 가족 중 죄 없는 구성원을 끌어들여 제외된 자의 운명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족 양심은 모든 구성원을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양심이 지향하는 것은 누군가가 소속을 거부당했을 때 반드시 그 소속을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양심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잊혀진 가족 구성원을 또 다른 구성원을 통해 대신하게 하는 방식은 극단적이며 비극적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한 의뢰인이 제게 보낸 편지에 담긴 이야기이며 저는 그의 정보를 충실히 반영하여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증조모는 젊은 농부와 결혼하여 그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던 그녀의 남편은 27세의 나이에 장티푸스로 인해 12월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증조모는 이미 결혼 생활 중에 훗날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될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이 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살해당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증조모는 1월 27일에 두 번째 남편, 즉 의뢰인의 증조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조부는 아들이 27세였을 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7년 후 그의 손자 중 한 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사망하였고, 또 다른 손자는 27세가 되던 해에 실종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 지 정확히 100년 후 증조부의 증손자 중 한 명이 27세의 나이에 12월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증조모의 첫 번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나이, 같은 날짜였습니다. 그 증손자는 정신을 잃고 미쳐버린 상태에서 1월 27일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증조모가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이는 증조모가 첫 번째 남편을 잃었을 때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 목을 맨 남성의 아들, 즉 의뢰인의 고조부의 고손자는 27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그 아이에게도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는 그 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날이 아버지가 사망한 날, 즉 1월 27일이 될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후 그 아이의 어머니가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12월 31일에 아들이 이성을 잃고 총을 만지작거리며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간신히 그를 설득하여 자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증조모의 첫 번째 남편이 27세의 나이로 12월 31일에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27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가족들은 증조모의 첫 번째 남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건은 4대와 5대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억제할 수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증조모의 첫 번째 남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땅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후 나는 그에게 증조모와 증조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의 죄책감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자식일 뿐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상상하며 천천히 밧줄에서 자신의 목을 풀어내고 조심스럽게 뒤로 걸어나가며 밧줄을 그대로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 즉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자살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증조모의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나는 가족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면서도 치유를 이루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외된 자들은 인정받고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와 지위를 되찾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후손들이 그들을 모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죄책감과 그로 인한 결과를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겸허하게 그것에서 벗어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내면의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질서가 회복되며 모든 이가 인정받고 평화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은 가족 세우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해된 자를 모방하는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그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버림받은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시스템 안에서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이고 저는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자리를 내주었음을 인정합니다. 만약 첫 번째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두 번째 아내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희생을 통해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남편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 첫 번째 아내의 얼굴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녀가 마침내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회복되면 이후의 자녀들은 더 이상 그녀를 대신해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한 제품의 독점 대리인이었으며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니며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을 즐겼고 회계사는 그가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사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잃고 싶어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의 어머니는 첫 번째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그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젊은 기업가의 아버지와 재혼하였으며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친부를 다시 볼 수 없었고 현재까지도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생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오랫동안 성공을 유지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세우기 안에서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제외된 첫 번째 남편을 대신하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그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삶이 형제의 불행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시스템 안에서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은 마땅한 자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사업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부모의 결혼과 자신의 삶이 형제와 그의 친부가 겪어야 했던 상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복을 받아들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가 동등하며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주고받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형제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형제의 실종된 친부의 행방을 찾아주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지켜지는 곳에서는 가족이 더 이상 과거의 불의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죄책감과 그에 따른 결과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며 악으로 인해 또 다른 악이 반복되는 막연한 보상의 필요가 사라지고 대신 선을 통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균형은 후손들이 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든 간에 그들을 존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한 조상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그들을 예우하고 인정할 때 이미 일어난 일들이 좋든 나쁘든 과거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저해된 자들은 마침내 받아들여지며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가져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허락할 때 우리는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며 온전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모든 이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